인생이라는 게 참 얄궂습니다. 어제까지 불던 평온한 바람이 오늘 갑자기 폭풍으로 변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결혼한 지 겨우 3년 남편과 소소하게 살아가던 제 일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건 시아버님의 갑작스러운 재혼 선언 때문이었습니다. 상견례 장소에 먼저 도착해 초조하게 문 쪽을 바라보던 제 눈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화사한 옷차림으로 나타날 줄 알았던 새 시어머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칠흑 같은 검은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죽음을 애도하러 온 조문객처럼 말이죠. 그녀는 제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식탁에 앉아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따뜻한 시선이 아니라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그것처럼 서늘했습니다.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를 띄운 채 제 손을 꽉 쥐더군요. 손끝에서 전해지는 차가운 온기에 저도 모르게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이 집, 이제 내가 책임질 거예요. 며느리도 이제 좀 편해지겠네. 그 목소리는 친절을 가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대체 이 여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 검은 옷이었을까요? 결말을 알 수 없는 기묘한 동거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 가정에 갑자기 들이닥친 새 시어머니와 그 뒤에 숨겨진 소름 끼치는 진실, 그리고 이를 되찾기 위한 한 며느리의 처절한 기록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상상도 못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여자가 안방을 차지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사단이 났습니다.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거실 한복판에 제 짐들이 담긴 박스가 켜켜이 쌓여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눈이 휘둥그레진 저를 향해 그녀는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손톱을 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신혼 때 쓰던 그 작은 방 말이야. 거기 빛도 잘 안 들고 칙칙하더라. 그래서 내가 오늘 싹 다 치우고 내 서재로 바꾸기로 했어. 어른들이 지내는 집인데 짐이 너무 많으면 복달아나거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 방은 제가 남편과 함께 고심해서 고른 가구들과 추억이 깃든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님은 옆에서 헛기침만 하실 뿐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긴 이제 우리 부부의 공간이야. 너희는 너희 방에서만 조용히 지내라. 그녀의 한마디에 3년을 내 집처럼 편히 살던 이곳에서 저는 순식간에 눈치 보는 손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 소중한 물건들이 먼지 쌓인 박스에 처박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구 배치의 문제가 아니라 제 존재 자체를 이 집에서 지우려는 치밀한 계획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은 그야말로 가시방석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도란도란 이야기가 오갔을 식탁에는 오직 그 여자의 거슬리는 젓가락질 소리와 아버님을 향한 과한 아양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정성껏 차려진 제 반찬들을 쓱 훑어보더니 젓가락을 내려놓더군요. 얘야, 요즘 젊은 애들은 요리를 인터넷으로만 배우니? 간이 왜 이리 들쭉날쭉해? 우리 바깥 양반 건강 생각하면 이런 거 올리면 안 돼. 그러더니 시아버님께 제가 만든 국 대신 자신이 사온 출처불명의 건강식품을 내밀었습니다. 시아버님은 평소 제가 해드린 음식을 제일 좋아하신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날은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고개만 끄덕이며 그녀가 주는 것만 받아 드셨습니다. 더 기막힌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집안일은 원래 여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이제 안주인인 내가 왔으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젊은 사람이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 집안에 생기가 돌지 않겠니? 남편은 제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밥알만 세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결혼은 아버님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만남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평화를 무너뜨리려는 누군가의 침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식사를 마친 뒤 거실에서 차를 마시는 시간, 그녀의 입에서는 드디어 시커먼 속내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재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여자가 남편에게 하기엔 너무나도 노골적인 요구였죠. 여보, 저기 뒷산에 있는 땅 말이에요. 요즘 신도시 들어선다고 난리라는데 명예 정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괜히 복잡하게 두면 나중에 다 세금으로 뺏긴다니까요. 내 명의로 좀 돌려놓으면 절세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며느리인 제가 코앞에 있는데도 그녀는 통장 개수며 부동산 시세를 줄줄 읊었습니다. 시아버님은 당황한 듯 허허 웃으며 말을 돌리려 하셨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못 믿어? 우리가 이제 평생 함께할 부부인데 재산 관리는 같이 해야지. 혹시 나중에 자식들 눈치 보느라 미루는 거면 지금 당장 확실히 해둬요. 그 말을 뱉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번뜩이는 탐욕을 보았습니다. 30년을 고생해 일군 아버님의 재산을 마치 이미 자기 것인 양 떠드는 그 뻔뻔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남편의 건강도 노후의 행복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버님의 등 뒤에 있는 그림자, 즉 돈과 땅뿐이었죠. 가장 마음이 아픈 건 아버님의 변화였습니다. 일찍이 어머님을 여의고 홀로 남매를 키우신 아버님은 저를 친딸보다 더 아껴주셨던 분입니다. 우리 며느리 고생 많다며 항상 제 편을 들어주시던 분이었는데 그 여자가 들어온 뒤로는 아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걸려고 해도 그녀가 옆에서 여보, 저의 말은 듣지 마요라며 중간에 가로막으면 아버님은 무기력하게 입을 닫으셨습니다. 심지어 제가 그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모른 척 눈길을 피하셨죠. 마치 의지가 거세된 인형처럼 아버님은 그녀의 손짓 하나에 일희일비하셨습니다. 그녀가 웃으면 따라 웃고 그녀가 화를 내면 안절부절 못하며 눈치를 보셨죠. 아버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라고 걱정스럽게 물어도 대답은 그녀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영감님 건강은 내가 제일 잘 알아. 며느리는 자기 앞가림이나 잘해. 아버님은 그저 멍한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보실 뿐이었습니다. 평생 당당하셨던 아버님의 기계가 한없이 무너져 내린 모습, 그리고 그 옆에서 승리자처럼 미소 짓는 그녀의 모습이 소름 끼치도록 무서웠습니다. 그 여자가 집안의 실권을 잡으면서 우리 집엔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해괴한 규칙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족끼리 질서가 있어야 한다며 웃으며 말하더니 시간이 갈수록 그건 규칙이 아니라 저를 향한 창살 없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현관에서부터 제 신발 위치를 지적하며 집안에 들어오는 복은 신발 끝에서 결정되는 거야. 며느리가 이렇게 칠칠치 못해서야 원이라며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냉장고에 제가 사온 식재료를 넣으려 하면 어른이 먹는 칸과 너희가 먹는 칸을 구분하라며 제 손을 툭 쳤습니다. 심지어 주말에 친정 부모님을 뵈러 가려 해도 그녀의 결제를 받아야 했습니다. 내가 오늘 바깥 양반이랑 온천 가기로 했으니까 너는 집에서 집안일이나 해. 어디 며느리가 어른들 비우는 집에 자리를 비우니? 라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쳤죠. 아버님은 거실 한 구석에서 신문을 보고 계셨지만 그녀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한마디도 보태지 못하셨습니다. 외출 시간부터 반찬의 개수, 심지어는 제가 남편과 나누는 사소한 대화의 수위까지 간섭하기 시작한 그 여자. 그녀가 만든 규칙들은 오직 저를 이 집에서 고립시키고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집에서 점점 숨을 쉴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바깥에서의 압박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내 편이라고 믿었던 남편의 침묵이었습니다. 밤마다 방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그녀의 부당함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오늘 내 짐을 다 창고로 옮기시고 친정도 못 가게 하셨어. 이게 말이 돼? 제 목소리는 억울함에 떨렸지만 남편은 그저 제 눈을 피하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조금만 참자. 아버님이 평생 고생만 하시다 이제야 겨우 짝을 만나서 행복해 하시잖아. 우리가 좀 양보하면 집안이 조용해질 거야. 남편의 그 조금만 참자는 말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는 효도라는 이름 뒤에 숨어 제 고통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겪는 모욕과 멸시를 아버님의 행복을 위한 제물로 바치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어머님도 아직 우리 집이 낯설어서 그러시는 걸 거야.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라며 낙관적인 소리만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거실에서 그녀가 남편에게 은근히 용돈을 쥐어주며 너만 내 편 들면 아버님 재산 너한테 다 가게 해줄게라고 속삭이던 그 찰나의 순간을요. 제 남편은 이미 그녀의 달콤한 유혹에 눈이 멀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방관이 아니라 배신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녀의 공격은 집안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그녀는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제 평판을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가 참 똑똑하긴 한데 너무 계산적이야. 아버님 모시는 건 뒷전이고 자기네들 돈 챙길 생각만 한다니까. 제가 있지도 않은 일들을 지어내어 친척들 귀에 집어넣었습니다. 어느 날 친척 모임에 갔을 때 저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어휴, 겉으로는 얌전해 보이더니 시아버지 재산 탐내서 시어머니 구박한다며 누군가 뒤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제 귀에 박혔습니다.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지만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녀가 선수쳐서 제 손을 꼭 잡더군요. 여러분, 우리 며느리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아직 어려서 그런 거니까 제가 잘 가르칠게요. 가식적인 웃음을 지으며 저를 감싸는 척하는 그 모습에 저는 온몸에 닭살이 돋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참을성 많은 새어머니로 칭송했고 저는 졸지에 돈 밝히고 시어머니 괴롭히는 못된 며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교묘하게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며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변명처럼 들리게끔 판을 짜놓았습니다. 저는 점점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제가 정성껏 관리해오던 집안의 모든 체계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제사 준비부터 집안의 크고 작은 의사결정까지 제가 끼어들 틈은 이제 단 1mm도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이런 방식 좋아하셔. 네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래. 그녀는 30년을 함께 산 아내처럼 행동하며 저를 철저히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심지어 아버님의 통장과 공인인증서까지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님 눈이 침침하셔서 내가 대신 봐드리는 거야. 가족인데 뭐 어떠니? 아버님이 평생 일궈온 가업의 수입과 지출 증빙 서류들이 그녀의 서랍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버님께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아버님, 통장을 어머니께 다 맡기셔도 괜찮으시겠어요? 하지만 아버님은 초점 없는 눈으로 허허, 그 사람이 다 알아서 해준단다. 편하구나라고만 답하셨습니다. 평소 경제관념이 철저하셨던 아버님이 왜 저렇게 변하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의 중심축은 이미 그녀에게로 완전히 기울었고 저와 남편은 그저 그녀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이 집의 안주인을 넘어 마치 여왕처럼 군림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깊이 잠든 밤 저는 거실로 나와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통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손님들을 잔뜩 불러 잔치를 벌인 뒤 며느리가 치우는 게 도리라며 뒷정리를 제게 떠넘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혹시라도 울음소리가 새어나가 그녀에게 약점을 잡힐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고 시아버님은 그 여자의 치마폭에 쌓여 저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이 집은 이제 차가운 전쟁터가 되었고 저는 무기도 없이 맨몸으로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단순히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씻겨나가는 기름때처럼 제 안에 막연한 기대와 인내심도 함께 씻겨나갔습니다. 그래, 어디 끝까지 해보자. 당신이 원하는 게 이 집과 돈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순순히 넘겨주지 않을 거야. 설거지를 마친 제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 단단한 복수의 결의가 싹트기 시작한 밤이었습니다. 사건의 실마리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잡혔습니다. 어느 오후 예정보다 일찍 퇴근해 현관문을 열었는데 집안이 평소와 다르게 고요하더군요. 안방 쪽에서 새어머니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아버님 앞에서의 그 콧소리 섞인 애교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고 거친 말투였습니다. 그래, 명예 이전 서류는 거의 다 준비됐어. 노인네가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도장 찍는 건 일도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 그 집이랑 땅만 팔면 우리 팔자 피는 거니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상대방을 자기야라고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는 분명 내연남이거나
혹은 숨겨둔 조력자임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버님을 노인네라고 비하하며 마치 이미 처분이 끝난 물건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명의만 바뀌면 바로 요양원에 쳐넣을 거야. 며느리년. 걔는 그냥 내쫓으면 그만이지. 그녀의 입에서 나온 잔인한 계획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참아왔던 인내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그리고 이 여자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통화를 들은 뒤 저는 아버님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예전에 아버님이 세금 문제로 제게 잠시 맡기셨던 공인인증서 복사본이 제 노트북에 남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로그인을 해보니 아버님의 주거래 통장에서 기괴한 돈의 흐름이 포착되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수백만 원씩 아버님과는 전혀 연고가 없는 강철수라는 이름의 계좌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입금 시간이 제가 출근하고 아버님이 낮잠을 주무시는 정오 시간대라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히 생활비라고 하기엔 액수가 너무 컸고 지출 내역을 보니 명품 매장과 고급 마사지 샵의 이름이 수두룩했습니다. 아버님은 평생 구멍난 양말을 꿰매 신으실 정도로 검소한 분이셨는데 아버님의 피땀 어린 돈이 그 여자의 사치와 이름 모를 남자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내역들을 하나하나 출력하며 손을 떨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횡령이자 사기였습니다. 아버님은 당신의 노후 자금이 이렇게 증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계시겠죠. 저는 이 종이 한 장 한 장이 나중에 그녀를 무너뜨릴 날카로운 칼날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자료를 숨겼습니다. 저는 그녀의 정체를 확실히 파악하기 위해 그녀가 이전에 살았다는 동네를 수소문에 찾아갔습니다. 낡은 복덕방에 앉아 조심스럽게 그녀의 인상착의를 설명하며 물었죠. 그러자 복덕방 노신사는 제 말을 듣기도 전에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혹시 그 여자랑 엮였소? 그 여자 동네에서 유명했지. 멀쩡한 집안 들어가서 풍비박산 내놓기로 말이오. 지인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이미 2번이나 비슷한 수법으로 재산이 있는 노인들에게 접근해 혼인신고를 하고 재산을 가로챈 뒤 사라졌던 전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검은 옷만 입고 다녔어. 자기 말로는 먼저 보낸 남편을 잊지 못해서라는데 사실은 다음 사냥감을 찾는 상복이었던 셈이지. 노신사의 말은 소름 끼치도록 정확했습니다. 그녀가 상견례 날 입고 왔던 그 검은 옷은 슬픔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 아버님을 다음 희생양으로 점찍었다는 승리의 표시였던 겁니다. 전 남편들과의 소송 기록, 그리고 그녀에게 당해 전 재산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았다는 어느 노인의 비극적인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꽃뱀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전문적인 악마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그녀가 작성했던 혼인신고서 사본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분명 미혼에 자식도 없다고 기록되어 있었죠. 하지만 제가 알아낸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미 30이 다 된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은 다름 아닌 아버님의 통장에서 돈을 받아 챙기던 강철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완벽하게 세탁하고 우리 가족에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아버님께는 사별한 뒤 홀로 고고하게 살아온 여인인 척 연기를 하며 동정심을 유발했겠지요. 저는 그녀의 SNS 계정을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비공개로 설정된 그녀의 아들 계정에서 충격적인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새 아빠가 준 용돈으로 차 바꿨다. 라는 글과 함께 아버님의 돈으로 산 외제차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강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밑에 그녀가 단 댓글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아들. 조만간 이 집도 우리 거 된다. 거짓말 위에 쌓아 올린 그녀의 성은 생각보다 거대하고 견고했습니다. 하지만 거짓은 결국 진실 앞에 무너지는 법입니다. 저는 그녀의 가장 치명적인 거짓말인 가족관계 조작을 입증할 서류들을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가 욕실에 들어간 사이 저는 거실에 놓인 그녀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지만 이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건 유명 법무법인의 봉투였습니다.
그 안에는 증여계약서와 유언공정증서 초안이 들어있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아버님의 소유인 경기도 소재의 땅과 현재 살고 있는 이 아파트를 조건 없이 그녀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서류 끝에 아버님의 인감도장이 찍힐 자리가 이미 표시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버님이 최근 부쩍 잠이 많아지시고 정신이 혼미해지신 틈을 타 강제로 도장을 찍게 하려는 속셈이 분명했습니다. 명함첩에는 요양원 입소 상담사들의 연락처가 수두룩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아버님을 치워버릴 준비까지 완벽하게 끝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이를 갈았습니다. 어머니, 당신의 그 꼼꼼함이 오히려 당신의 발목을 잡게 될 거야.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녀의 가면을 벗기고 우리 가족을 지옥에서 건져낼 반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최근 시아버님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지셨습니다. 예전의 총기 어린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늘 멍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아 계시는 시간이 길어졌죠. 제가 말을 걸어도 한참 뒤에야 그래 라며 느릿하게 대답하실 뿐이었습니다. 처음엔 연세 탓인가 싶었지만 이상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아버님이 외부 친구들과 만나지 못하게 휴대폰을 가로채고 아버님이 요즘 치매 기운이 있어서 쉬셔야 한다며 지인들의 연락을 일절 차단했습니다. 아버님께는 끊임없이 자식들은 아버님 재산만 노리고 요양원 보낼 생각뿐이에요. 믿을 건 나밖에 없어요라며 세뇌하듯 속삭였습니다. 멀쩡하시던 분이 하루 종일 방 안에만 갇혀 그런 말만 들으니 정말로 본인이 아픈 줄 알고 기력을 잃어가신 겁니다. 저는 아버님의 초점 없는 눈빛이 신체적 질병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심리적 고립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아버님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려고 매일같이 집안 분위기를 살얼음판처럼 만들었고 아버님이 좋아하시던 바둑이나 산책조차 위험하다는 핑계로 막아버렸습니다. 아버님은 당신을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혼란스러워하며 점점 무기력의 늪으로 빠져들고 계셨습니다. 그 옆에서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의 치밀한 가스라이팅 수법을 보며 저는 사람의 혀가 칼보다 무섭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을 붙잡고 제가 그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펼쳤습니다. 새어머니가 아버님의 휴대폰을 가로채 친구들에게 보낸 거친 거절 메시지들, 그리고 그녀가 몰래 빼돌린 아버님의 통장 내역들이었죠. 남편은 처음엔 어머님이 설마 그러시겠어? 아버님을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시는데 라며 현실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래 녹화한 영상 속에서 아버님이 나 좀 나가고 싶다, 답답하다고 애원하는데도 그녀가 싸늘한 표정으로 방문을 걸어 잠그고 거실에서 콧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자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여보, 아버님은 지금 아픈 게 아니라 저 여자에게 사육당하고 계신 거야. 우리가 이대로 방관하면 아버님은 정말로 정신을 놓으실지도 몰라. 그게 저 여자가 원하는 결말이라고. 제 절박한 호소에 남편은 그제야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효도라는 명목하에 새어머니의 만행을 모른 척했던 자신을 자책하며 남편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당신 혼자 이 짐을 지게 해서 미안해. 이제부터 내가 뭘 하면 될까? 남편의 눈빛이 비로소 제정신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그녀가 쳐놓은 가스라이팅의 거미줄을 걷어내고 아버님을 구출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반격을 위해 저는 그녀의 입에서 직접 나온 추악한 진실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녀가 자신의 친아들인 강철수와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철수야, 걱정 마라. 노인네는 이제 내가 하는 말이면 다 믿어. 자식들 도둑놈 만드는 거 일도 아니더라. 조만간 인감도장 넘겨받기로 했으니까 그 땅 팔아서 바로 정리하고 뜨자.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버님에 대한 존중이나 사랑은 단 1%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그년도 이제 곧 내쫓을 거야. 집안일 시켜먹기 좋았는데 자꾸 노인네 주변을 기웃거리는 게 거슬려서 안 되겠어. 내보낼 때 빈손으로 쫓겨나게 아주 제대로 판을 짜놨지. 그녀는 우리 가족을 철저히 소모품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버님을 돈 나오는 기계 정도로 비하하며 재산만 챙기면 바로 연락을 끊고 잠적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더군요.
저는 거실 구석 숨겨진 녹음기 너머로 들려오는 이 대화를 들으며 온몸이 떨렸지만 한편으론 안도했습니다. 이 7분 남짓한 녹음이야말로 그녀의 가식적인 가면을 산산조각 낼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테니까요. 조사를 계속할수록 그녀의 정체는 더욱 소름 끼쳤습니다. 그녀는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재력 있는 노인들에게 접근해 혼인신고를 한 뒤 자식들과 사이를 이간질해 재산을 빼돌린 전적이 화려했습니다. 소송 기록을 뒤져보니 그녀에게 당한 피해자들 중 한 분은 화병으로 돌아가시기까지 했더군요. 그녀에게 이번 재혼 역시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잘 짜인 사기 시나리오의 반복일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아버님께 그토록 집착했던 뒷산 땅은 이미 개발 호재로 가격이 폭등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아버님의 외로움과 사랑을 이용해 그 땅을 가로채려 했고 그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저와 남편을 제거하기 위해 온갖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신성한 이름 뒤에 숨은 추악한 도박빚과 욕망. 그녀가 상견례 날 입고 온 검은 옷은 아버님의 사별을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님의 재산을 가로채고 우리 가족의 행복을 장래 치르겠다는 예고장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목적지를 알았으니 이제 그 길을 막아서는 일만 남았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전의 날 아침 저 역시 그녀가 즐겨 입던 색깔인 검은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참 날씨가 좋네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지 않으세요? 제 의미심장한 말에 그녀는 무슨 헛소리니? 미친 사람처럼 옷은 왜 그렇게 입었어? 가서 설거지나 해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을 겁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 제가 모든 친척과 변호사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진실을 모두 초대했다는 사실을요. 저는 아버님의 인감 도장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그녀가 도장을 찍으라고 가져올 서류들을 미리 파악해 가짜 서류로 바꿔치기에 두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3년 동안 지켜온 내 가정과 평생 고생하신 아버님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며느리의 마지막 전쟁. 저는 거울 속에 저 자신을 보며 조용히 은조렸습니다. 당신이 틀렸어. 가족은 빼앗는 게 아니라 지켜내는 거야. 이제 당신이 입었던 그 검은 옷의 의미가 당신 자신의 종말이 되게 해줄게. 저는 결연한 표정으로 거실로 나갔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시아버님과 남편 그리고 문중의 어른들과 주요 친척들을 모두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갑작스러운 손님 방문에 새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안주인 행세를 하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아니, 연락도 없이 웬일들이세요? 우리 영감님 몸도 안 좋으신데 이렇게 우르르 오시면 어떡해요? 그녀는 아버님의 어깨를 과하게 감싸 안으며 효보 코스프레를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자 그녀는 짐짓 걱정스러운 말투로 덧붙였습니다. 사실 요즘 남편이 치매 증상이 심해지셔서 재산 관리를 제가 맡기로 했거든요. 며느리가 서운해해도 어쩔 수 없죠. 그녀는 친척들 앞에서 저를 재산의 눈먼 사람으로 몰아세우며 기선을 제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식탁 위에 차려진 건 맛있는 갈비찜이 아니라 그녀의 추악한 범죄 사실이 낱낱이 기록된 두툼한 서류 봉투였기 때문입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무렵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강순자 씨. 오늘 우리가 모인 건 당신의 화려한 사기 경력을 기념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첫 번째 서류인 전 남편들과의 판결문을 식탁 중앙에 놓자 그녀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당신이 미혼이라고 속였던 과거의 기록들이고 이건 아버님 몰래 빼돌린 돈으로 당신 아들 강철수가 산 외제차 명세서예요. 사진과 서류들이 식탁 위에 뿌려지자 친척들은 경악했고 멍하니 앉아 계시던 아버님도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드셨습니다. 그녀는 당황하며 이건 다 모함이야. 며느리가 나를 내쫓으려고 조작한 거라고요.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음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진실의 파도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조작이라고요? 그럼 이 목소리도 조작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휴대폰의 재생 버튼을 누르자
거실 안에는 그녀의 비열하고 거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노인네 재산만 챙기면 바로 요양원 보내버릴 거야. 며느리 그년도 빈손으로 쫓내고 우리끼리 해외로 뜨자고. 녹음기 속 그녀는 아버님을 돈 나오는 기계로 부르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들은 그녀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얼어붙었습니다. 방금까지 지었던 가식적인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도끼 어린 눈빛과 파르르 떨리는 입술만 남았죠. 아니야. 이건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야. 그녀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녹음기를 뺏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녀를 가로막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농담 때문에 우리 아버님이 정신을 잃으실 뻔했어. 당신은 사람이 아니야. 친척들의 비난 섞인 시선이 그녀의 전신을 난도질하듯 꽂혔습니다. 녹취를 끝까지 들으신 아버님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기운 없다던 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한 힘으로 식탁을 내리치셨죠. 네가 정말 나를 사람으로 보긴 한 거냐? 내 외로움을 이렇게 이용해? 아버님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배신감과 자책이 뒤섞인 진한 통곡이었습니다. 아버님은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인감도장을 꺼내 그녀의 발밑으로 던져버리셨습니다. 가져가라. 네가 그렇게 원하던 거 아니냐? 하지만 그 도장으로 네가 가질 수 있는 건 철창 신세뿐이다. 아버님의 사자 후에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아버님이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점을 무기로 삼았지만 그 무기가 이제는 자신을 찌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이죠. 아버님은 당신의 손으로 직접 그녀를 내쫓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동안 가스라이팅에 눌려있던 아버님의 기계가 다시 살아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아버님의 정신이 혼미한 틈을 타 몰래 도장을 찍으려 했던 증여계약서와 유언 공정증서 초안들이 아버님의 손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눈처럼 거실 바닥에 흩날렸습니다. 내 재산은 단 한 푼도 너 같은 인간에게 줄 수 없다. 내 자식들이 피땀 흘려 지킨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남편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변호사와 함께 그녀가 그동안 횡령한 금액에 대한 상세 고소장을 내밀었습니다. 혼인 무효 소송과 사기 횡령죄로 이미 서류 접수 끝냈습니다. 당신 아들 강철수도 공범으로 오늘 밤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남편의 단호한 선언에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쳐놓은 덫에 자신이 걸렸음을, 그리고 이제는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사기극이 종말을 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자 그녀는 더 이상 가련한 아내의 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서 일어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독서를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다 어쩔래? 이 늙은이가 외로워 죽겠다길래 내가 좀 놀아준 것뿐이야. 너희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이 집에서 파출부처럼 일해준 값이 얼마인 줄 알아? 그녀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으며 제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이 독한 며느리년. 네가 내 앞길을 망쳐? 고성을 지르고 집기를 던지며 발악하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광기에 사로잡힌 괴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남편이 부른 경찰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에게 붙들리면서도 그녀는 저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담담하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고함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았으니까요. 수갑을 찬 채 경찰의 손에 이끌려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올 때 입었던 그 검은 옷이 이제야 비로소 그녀의 어두운 미래를 상징하는 죄수복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아버님을 향해 여보, 나 좀 살려줘. 라고 외쳤지만 아버님은 차갑게 등을 돌리셨습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그녀가 흘리고 간 가짜 눈물 자국과 찢어진 서류 뭉치만 남았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3년 같았던 3개월의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거실 창을 통해 들어오며 집안에 고여있던 그 여자의 악취를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가족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집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창고로 변해 먼지만 쌓여있던 제 방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박스에 갇혀있던 제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제자리에 놓으며 비로소 제가 다시 이 집의 주인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아버님은 빼앗겼던 휴대폰을 되찾으시고 친구분들께 전화를 걸어 내가 잠시 몸이 안 좋았다. 이제 괜찮으니 바둑이나 한 판 두자며 활기찬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아버님의 통장과 인감은 이제 남편과 제가 철저히 관리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이간질했던 친척들과의 오해도 차근차근 풀어나갔습니다. 거실을 채우고 있던 그녀의 짐들은 모두 폐기 처분되거나 경찰서로 넘겨졌습니다. 집안의 중심축은 다시 가족들의 신뢰로 돌아왔고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밥을 먹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는 나날이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아버님은 조용히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버님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으시더니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가야, 이 늙은이가 눈이 멀어 너를 그렇게 힘들게 했구나. 내 자식들보다 네가 나를 더 생각해 주었는데 내가 정말 미안하다. 아버님의 진심 어린 사과에 그동안의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남편 또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아버지도 우리 집도 정말 풍비박산 났을 거야. 내 방관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을지 이제야 보여.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저는 그들을 용서하고 꼭 안아주었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하게 굳어지듯 우리 가족은 이 시련을 통해 서로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 식탁에는 가식적인 웃음 대신 진심 어린 대화와 따뜻한 온기가 가득합니다. 인생에는 예기치 못한 검은 그림자가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가 아무리 짙어도 가족이라는 이름의 등불이 있다면 결국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제 방에서 제가 직접 고른 향초를 켜고 평온한 밤을 맞이합니다. 욕망으로 가득 찼던 그 여자의 검은 옷은 사라졌고 우리 집은 다시금 밝은 햇살과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족이란 단순히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누군가의 가스라이팅이나 배신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절대로 혼자 참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며 악은 결국 제 발등을 찍게 마련입니다. 용기를 내어 당신의 가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통쾌한 사이다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